오늘은 여러분께 네이버 기업 분석을 해드릴 텐데 최근 엔비디아와 협력이 있었잖아요.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 파고를 넘나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여러 기업에서 협력을 맺었는데 손을 잡았는데 그래도 네이버 주가가 가장 튀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이버 어느 점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예. 그 당시 이제 우리 시간은 토요일날이었죠. 토요일날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젠슨 왕도 만나고 또 뭐 샘 올트만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그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그 다음에 SK그룹과 엔비디아, 뭐 SK그룹이라 한다면 저기 SK텔레콤과 하이닉스인데 이런 크게 세 정도의 이제 국지가 큰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협약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체가 뚜렷했던 것이 엔비디아와 네이버입니다. 제일 실체가 모호했던 것이 SK그룹과 엔비디아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일단 공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SK그룹은 엔비디아랑 이제 무슨 그 협업을 한다고 하면서 5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얘기했지만 심지어 우리나라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5천억 달러에서 어느 것이 그러니까 SK그룹이 엔비디아에게다가 이제 지급하는 돈은 얼마고 엔비디아는 또 SK에게 지급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갖다 구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상존했다는 것을 갖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 블룸버그에다가 이제 그 젠슨랑 인터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주고받은 그 상품의 합이 이제 5천억 달러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이게 대단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뭉뚱그려서 했을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체가 어느 정도 대단한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안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제 네이버와 이제 그 엔비디아는 공시도 나왔고 공시가 나왔다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물려 보면서 이번에 사실 엔비디아와의 협업에서 가장 이제 실체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는 그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말미암아서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네이버가 가장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됐던 게 엔비디아와 만났더니 갑자기 이제 협업을 하게 됐고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3대 주주가 됐다는 거예요. 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의 1대, 2대, 3대 주주, 어제 3대 주주는 엔비디아가 됐다고 하니까 근데 각각 이 지분율 있잖아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이버와 엔비디아 협업에서 실체가 있다고 말한 분이 바로 이건데요. 정확하게 엔비디아가 네이버에다가 1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0억 달러로 하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 1,500원을 계산하면 약 1.5조 원이고 1,400원이면 1조 4천원 낮아지겠죠.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그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블랙락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 기관이죠. 블랙락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로는 네이버의 창업주 이해진도 뭐 한 3%나 아니 한 5%나 10%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이해진 의장 의외로 지분율이 작습니다. 지분율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경영권을 갖다 흔들린 것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어떤 그런 우리가 굵직굵직 큰 기업 중에 총수 중에서 가장 경영에 열심이고 경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사실은 외국 주주들 입장에서 다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해진 의장에 반대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다시피 네이버가 처음에 출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검색이었죠. 검색을 출범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네이버가 언제 주가가 변동하느냐, 언제 네이버 주가 올라갔다가 혹은 또 왜 내려가느냐, 검색에 대한 그 MS 우리가 줄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네이버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그 네이버는 언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느냐?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제 이커머스, 네이버의 쇼핑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매출 올라갔냐? 이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변동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네이버가 검색 포털이었다가 지금 검색 포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커머스, 쿠팡 같은 이커머스, 이마트 같은 그런 그 상품을 갖다가 트레이드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무엇이냐? 이해진 의장이 그립을 꽉 잡고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거나 문제가 사면은 또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네이버가 됐고 그래서 이해진 의장이 불과 4% 미만의 지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권은 이제 튼실하다라는 맥락이고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가 이런 맥락에서 또 한 번 네이버가 변신하는데 엔비디아가 큰 기폭제가 된다. 네이버가 무엇을 변신하냐? AI 팩토리 기업.
그 AI 팩토리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 무엇이냐?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준다는 게 왜 이렇게 대단하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팹 하나 짓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3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물론 이제 땅값도 포함되니까 뭐 국가마다 천차만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1기가와트 정도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도 더 많죠.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이버가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는데 변신하는데 엔비디아가 내가 그럼 너 변신하는데 자금도 주고 그다음에 당연히 GPU도 이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죠. 이런 점에서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기업에서 한번 도약을 했다가 이제는 어떤 기업으로 도약을 하느냐?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는 기업으로 변화한다. 이걸 한 문제로 요약하면 AI 팩토리라고 얘기하지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협업이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또 한 번 기업이 이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막 보니까 또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지분율이 한 4.5%, 3대 주주니까 5%까지는 넘지는 않네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AI 그 팩토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갖다 입력을 하면 입력한 키보드의 정보가 해당 서비스를 갖다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가지 작동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우리한테 모니터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용어가 있는데 토큰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페르메터 용어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실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챗GPT를 말미암아서 엄청난 충격을 인류가 겪고 있는데 이 충격을 갖다가 실체하려면 반드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한 60% 정도의 그 비용을 누가 차지하느냐? 엔비디아의 그 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HBM으로 말미암은 메모리가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메모리 기업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결국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가 미국에서 시작해서 출범했지만 전 세계가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용하고 싶으려면 당연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50조에 해당하는 자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구축해야 되고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장비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장비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운영 노하우도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 화면을 보신 여러분들이 PC를 갖다가 사무실이든 집에서든 PC를 하나 이제 장만해요. PC를 장만하는데 내가 그냥 PC를 그냥 통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용산이나 근처에 가서 메모리나 CPU 다 일일이 다 지명을 한 다음에 해당 PC를 조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50조짜리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한다면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한 조립, 그다음에 냉각 어떻게 할 것이며 전력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도 엄청난 이슈를 갖다 누가 다 해결해야 되냐?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이버가 무슨 AI 데이터 센터 운영했어? 라고 의문을 표시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세종에 네이버가 국내에서 최대 그 AI 데이터 센터인 각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미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에서 네이버가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할 만한 이미 역량이 입증됐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네이버를 손잡았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손잡은 이상 국내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요.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네이버는 엔비디아 손잡고 운영하고 있던 이 AI 데이터 센터의 영역을 갖다가 당연히 해외로 확장하고 싶어 한다. 어디로 확장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동남아도 확장하고 싶어 하고 또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곳이 어디냐? 중동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네이버가 엔비디아 손잡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사업의 변곡점을 지나게 된 중요한 어떤 매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AI 서비스 중에 이제 눈여보게 되는 게 중동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소버린 AI 이쪽으로도 뭐 공략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나 보죠. 예. 그러니까 소버린 AI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민간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중동 같은 국가에서는 그냥 아마존이나 뭐 지금 아마존 실제 UAE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나 UAE나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했을 때 해당 국가의 정보를 왜냐 입력하면 다 나가니까요. 뭐 이미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챗GPT가 이제 서비스 되고 나서 불과 6개월 이내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공지를 내렸습니까? 직원들한테 너네 영업과 업무랑 관련된 질문을 챗GPT 하지 말라. 왜? 챗GPT가 쌓아놓고 그걸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삼성전자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물며 민간 기업도 그런데 사우디 같은 중동의 최대 국가가 만약에 UAE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용한다. 그래서 그 사우디에는 여러 가지 국방, 외교, 안보, 유가랑 이런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고 데이터 센터가 축적이 됐을 때 그것을 당연히 아마존에서 이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러니까 그 독재 국가일수록 내부 정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외부로 새는 걸 갖다가 꺼리죠. 이러니까 중동 국가 대부분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AI를 쓰고 싶긴 하지만은 AI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민간 기업인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써야 되니까 여기에 내심 꺼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어떻게 하고 싶냐? 자체적으로 사우디가 운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우디 운영할 때 결국 네이버가 이런 어떤 궤가 맞아서 이미 그 네이버는 사우디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우디에 있는 여러 이제 주요 도시를 갖다가 트윈시티라 해가지고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그 돌릴 수 있는 사업을 이미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꽤 덩치가 큰 사업을 해서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중동에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서버린 AI에 대해서 특별히 자국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네이버가 엔비디아랑 손잡고 중동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 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짜리 하나 AI 데이터 센터 하나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얼마 돈이 필요하냐?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팩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다른 큰 시장 갖다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엔비디아랑 손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지분 제휴가 엔비디아가 뭐 기존 네이버 주주를 배려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점도 사실은 그 미시적이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5% 넘기지 않았어요. 5%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 이상이 넘었을 때 사실 지분 매각했을 때 지분 매각한 의무 공시가 생기는데 5% 미만이니까 야 이거 엔비디아 어느 시점에 슬쩍 자리를 빼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 당장 국내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중동에 엔비디아가 진출하고 싶다. 엔비디아 진출하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하드웨어를 갖다가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인 거지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을 골라야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해당 자기의 국가가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위탁 운영하기에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럼 미국이 아닌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본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 있느냐? 네이버가 떠오른 것입니다.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은 사실 거기서 배제된 것이고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도 배제된 것이고 네이버가 이미 사우디랑 손잡은 경험이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젠슨왕이 네이버를 갖다 낙점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있으니까 설령 엔비디아가 5% 미만의 지분을 4.5% 갖고 있지만 지분을 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번에 엔비디아가 10조 원을 갖다 네이버에 투입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상증자의 하나거든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반드시 기존 주주에게는 주가가 희석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면 약 주가가 한 4.5% 정도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시를 보면 유상증자를 대규모 할 때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자금을 갖다 투입하는 고객에게, 투자자에게는 배려 차원에서 3% 내지 5%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에 종가 기준 내지 3에서 5%를 싸게 해줘도 사실 시장에서 그거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사실은 그 10조 원이나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가용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 할인해 준 것을 시장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한데 이번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주냐면 전혀 할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3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네이버 주주들을 배려하면서 할인을 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그 배려했다는 그 대목지 하나 무엇이 있느냐? 할인도 할인이지만은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그 이번에 사실은 그 유상증자 들어오면서 이 유상증자 들어온 자금을 갖다가 보호예수를 묶어놨어요. 물론 팔 리도 없겠지만 보호예수를 묶어놨기 때문에 기존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로 들어온 돈이 자금의 투자 이 보통주가 언제 풀릴지 모르다. 이게 행오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번에 보호예수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 당분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르게 이제 네이버가 이제 기존 주주들을 갖다 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제 자막에 보시는 대로 네이버가 갖고 있던 자사주 1조 원 정도의 자사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면 당연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이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 3%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 네이버 유상증자를 말면서 4.5% 정도가 희석이 되는데
네이버가 발맞춰서 같은 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날 공시를 하면서 1조 원 정도의 자사주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해보면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엔비디아 유상증자 때문에 희석되는 그 주가는 얼마냐? 1.5%에 불과합니다. 그중 1.5%는 하루에도 뭐 1.5%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10조 원이 돈이 들어와도 자기의 주가가 희석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유상증자 리스크를 상당 부분 좀 희석시켰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예, 예. 거네요. 그리고 이 이슈에 갑자기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거론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엄청난 50조 원이라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니까 여기에 또 무엇이 있냐면 공시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최수연 네이버 CEO가 이제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브루필드를 언급을 했습니다. 브루필드는 캐나다의 사모펀드인데 브루필드가 우리가 네이버랑 손잡고 해외 진출할 때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자금을 갖다가 브루필드가 이제 대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필드가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AI 데이터 센터가 자금도 5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지만 또 하나 무엇이 이제 그 골칫거리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한마이거든요. 그러면 중동에도 아무리 사우디가 석유가 많아도 당장 그 만약에 1기가짜리 데이터 센터를 진다면 화력 발전이든 LNG든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브루필드가 그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돈도 돈이지만 브루필드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느냐?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 수주할 때마다 우리가 나온 뉴스가 무엇입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는다.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얼마를 떼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브루필드가 웨스팅하우스 갖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 네이버가 중동이나 다른 나라 진출할 때 자금도 받지만은 해당 국가의 원전을 지으려할 때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도면을 갖고 있죠. IP를 갖고 있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와 협업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도면을 주고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원자로를 지어라 라고 요구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나쁠 것이 없죠.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삼각동맹, 네이버, 엔비디아, 브루필드의 삼각동맹에 은근슬쩍 당연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이리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젠슨항과의 10조 원짜리 유상증자와 젠슨항의 이제 우선 배정을 GPU를 네이버에 해줄 텐데 이것이 네이버와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에도 큰 분기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떻게 또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 기업 분석 해봤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